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북농민사관학교 경관농업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의 교육 과정 중에서 경관농업의 이해와 사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 이관문정입니다.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krlee@cni.re.kr입니다. 꼭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실 때는 경관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경관농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경관농업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경관농업과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진행한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관농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농촌의 환경도 있고요. 꽃을 심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농경관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오게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한국의 농촌 경관, 농업 경관에서는 한국의 경관 농업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에서 외국어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한국 경관 이미지, 경관 농업 이미지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농업의 경작을 하는, 그리고 어떤 수단 체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경관 농업의 이미지이고, 이것이 외국의 경관 농업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경관 농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경관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토야마 이니셔티브라는 경관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토가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야마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산, 마을 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서 사토우미, 그래서 우리 마을의 앞바다, 마을 바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사토우미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을 숲을 관리하는 거, 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계수로와 저수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목초지와 초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토야마 이니셔티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보면 이런 논의 다양한 논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서식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관 농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경관 농업을 어떻게 농촌에 적용해서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기존에서 이야기하는 경관 농업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관 농업을 그냥 시각적으로 우수한 어떤 농업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우수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게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서 농촌의 기능적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경관농업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농업의 경관 가치입니다. 이 경관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경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경관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연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라는 생각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은 무엇이고 경관은 무엇이고, 그럼 좀 더 나가서 생태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모호한 형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좀 유사한 의미도 있고 사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이라는 의미는 다른 단어와 좀 달리 구분해 본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편적으로 아주 좋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형태에서 경관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관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관 가치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실제 이야기하는 시각적 기능이에요. 보니까 푸른 들판을 보니까, 누런 들판을 보니까, 과수원에 사과가 익어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행복했다. 이게 경관적 기능입니다. 시각적 기능인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문화적, 전통적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 기능도 가지고 있고, 야생 동물의 서식지 제공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경관 농업이 담보해야 될 가치는 이만큼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경관 농업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경관 농업은 무엇이냐면 요거뿐만이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경관 농업이라는 부분이 이것만 아니라 시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휴양적,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기능까지 확대되어 나가야지 진정한 경관 농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ECD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못하네요. 농업의 경관 기능은 농산물, 천연자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위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한 시각적 산물이지만 쾌적함이나 전통유산, 문화적, 시각적, 사회적 기능을 가치를 주는 모든 기능을 경관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관 농업의 개념이에요. 유체, 메밀, 해바라기 등 경관 작물의 집단 식재를 통하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시키는 농업.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했던 개념일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 선생님들의 견해를 조금 시작할 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사실은 앞에 그림을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구성했다가 제가 제일 위쪽으로 다시 재편집해서 바꾸어놨는데 이것이 이제 좀 궁금증이나 좀 강의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처음 강의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경관 농업이 무엇이에요? 유체, 메밀, 해바라기 등의 경관 작물을 식재해가지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 관광 자원이 되어서 소득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경관 농업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 우리가 이해했던 경관 농업이죠. 아주 간명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관 농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경관 농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경관 농업이란 농작물을 이용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광 작물이 돼 뭔가 소득의 기반이 되고 농촌 경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업 형태라 유채꽃, 신안, 청보리, 깎아, 수목 등과 같은 것이 경관농업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이나 특산물 판매, 관광 서비스,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에서는 고창 청보리 축제, 봉평 메밀꽃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등이 있다.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경관농업이었어요. 딱 맞죠? 이미지가. 이게 아마 고창 청보리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앞에서 경관농업의 기능이와 가치라고 했던 내용들하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관농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널리 이해하고 있는 경관농업의 개념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이번에 시행하시는 경관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 경관농업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경관농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관농업이 아니라 환경농업 혹은 생태농업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제가 다른 쪽에서 환경농업이나 생태농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경관농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농업, 생태농업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경관농업의 개념이 생태농업과 환경농업까지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농업은 그렇게 보면 아주 단순하죠. 유채 심고, 메밀 심고, 해바라기 심고, 그걸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집단적으로, 규모적으로 심어서 관광객이 오게끔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건 경관농업이에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경관이라는 것은 내 혼자에서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철저하게 환경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마을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 참여의 범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효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집단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농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경관보존축불제하고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존축불제입니다. 경관보존축불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에 경관농업이 처음 소개되고 경관농업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이죠. 경관보존축불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 경관농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장들 재배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이들 축제, 농촌 관광, 도농 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맞아요. 그죠?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청보리 등을 심어가지고 관광하고 연결시켜서 소득 증대하는 것.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마을 경관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분수와 마을 단위 경관 보존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 내용을 준수하면 참여한 농민들한테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는 경관 직불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죠. 자원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보면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 보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 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직불금 받는 농지, 해당 작물의 정부 수매 또는 녹비 작물 종자 구입
구입비를 지급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사용 종자 구입비를 지급하는 농지, 지역 축제, 농촌 관광, 도농교육, 거기가 연계되지 않는 농지, 초지는 제외되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 기준을 보면 신청을 안 하죠. 별로 신청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에 경관보존축불제를 신청한 지역이나 지역이나 마을의 특징을 보면 농사를 사실 짓기 힘든 지역, 농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서 들어왔던 부분이 경관보존축불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있어요. 2헥타르와 10헥타르. 근데 사실은 경관이라는 부분은 집단적으로 조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큰 규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선형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서 해당을 만들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관농업이라고 했을 때 그 농수도를 통해 가지고 경관농업을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긴 해당 형태의 선형 형태의 경관농업을 공간 구조를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논이나 밭을 이용한다면 일단 규모화되는 형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밭, 구절초, 국화류, 꽃, 양귀비, 꿀, 풀,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원형, 스모스, 해바라기, 어리배치, 감국, 안개초, 분분이 대나무, 백일봉, 설악초 등을 경관작물로 지정하고 있고 중경관 작물은 중경관 초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관농업에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경관농업의 대부분이 그 꽃이 피는 작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꽃이 핀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채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 채비 환경을 더 건강하게끔 해준다거나 관광적 요소를 다채롭게 해준다고 이야기하면 양봉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꿀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벌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무섭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제 들죠. 벌의 소유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반대로 꿀 하면은 달콤하다, 귀엽다, 그리고 만화 캐릭터 생각나죠, 그죠? 마야의 꿀벌 대모, 뭐 이런 캐릭터 생각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꿀에 가지고 꿀벌 혹은 꿀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간 무섭다는 의미가 있고요. 상당한 또 하나는 뭐냐면 달콤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밀랍이나 이런 형태는 촌을 만들기도 하고 공예를 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벌은 깨끗한 자연 환경을 상징해주는 지표종이에요. 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3년에 멸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벌은 중요한 지표종입니다. 근데 그 벌이 좋아하는 꿀들이 경관작물이에요. 그리고 경관작물로 심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가을이나 여름철에 도농교류를 위한 다양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채밀 맺는 꿀로 꿀의 맛을 본다든지 밀랍이나 프로폴리스나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더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벌을 이야기할 때 꿀벌하고 말벌을 구분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벌은 누구냐면 말벌이에요. 꿀벌은 사실은 공격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벌은 이제 그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꿀벌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설명들과 경관 농업을 하는 곳에 양봉과 같이 연계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관광적인 측면에서 되게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중경관 작물에서는 밀보리 그런 것들, 연꽃 같은 것도 있고 초지에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1헥타르당 경관 장부는 170만 원, 중경관 장부는 100만 원, 중경관 초지에서는 45만 원의 직불금 보상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측면에 보면 사실 이제 경관 직불금이 크게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직불금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생태계와 서식지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치를 더 높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 효과는 경관 보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위원회 구성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작물 식재 및 재배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마을 공동 기금 조성을 하게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농지는 축제 동종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되고 경관 작물 재배지는 지리 용이하고 지민도를 구축하게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죠? 그 시군에서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시와 마을 경관보존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그리고 선정된 것을 시군과 시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하게끔 되는 그리고 그 이듬해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점검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기준은 불이행이 있을 때, 면적이 부족했을 때, 개화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불량한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는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감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관 농업을 할 때 뭐 이런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리고 그 마을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측면에 보면 제가 기존 정책과 연결시켜 보면 그냥 청보리 심고 해바라기 심고 유치해 심고 그런 형태의 경관농업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좀 뛰어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경관농업을 조금 시도해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관농업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관농업과 접목해야 되는 이렇게 이 표현이 저는 맞겠네요. 경관농업과 접목해야 되는 새로운 형태의 그 농식품부 제도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제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의 이해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2년차 이제 지금 진행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 공동체 활성화, 농업 환경 의식 개선,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 환경 개선 및 보존 활동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갖고 왔다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용 볼까요? 농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없고도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다양한 농업 환경 보존을 활동 시행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의 환경 보존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이해돼요. 밑에 보면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활, 유산, 생태 분야별로 개인 활동, 공동 활동. 잘 모르겠지만 개인 활동하고 공동 활동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농업에 있는
토양, 용수, 대기, 경관, 생활, 유산, 생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 하거나 공동이 하거나 이 무엇인가를 해서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되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을 다니고 20인 이상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주냐고요? 사실 경관보존 촉구부금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 총 5년 동안 6억 5천이고요. 1차 연도는 계획수립비 5천만 원, 그 다음부터는 운영관리비 5천만 원 빼고 실제 이력을 지역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은 예산 직불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50만 원, 5천만 원은 운영관리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00만 원, 6억 5천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냐고요? 개인활동, 공동활동에 연간 개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형태가 되어 있고 5천만 원은 사업 운영 관리비로 해서 환경진단, 컨설팅, 교육, 계획 수립 등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농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관농업 직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죠. 그리고 경관농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 혹은 마을 공동으로서 용수, 생활, 생태, 경관, 유산 등의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2년간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총 6억 5천만 원이 그 사업 규모로 집행이 되는데 기존 정책과 조금 특이한 것은 2년 차부터 개인당 최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업환경 보존 활동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경관농업하고 내용이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농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경관농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해바라기 유채 등과 같은 경관 작물을 식재해서 경관 농업을 하는 형태의 한계점을 조금 더 극복해서 결국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형태로까지 경관 농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은 공동활동과 개인활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용수에서 보면 오염된 하천의 청소와 수생식물 식재 그리고 양분 배출에서 보면 물고 설치 및 물관리 사실 이제 물을 많이 쓰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자는 부분이 있고 생활 환경에서는 생활, 영농, 폐기물의 수거 및 분리 배출 그리고 생태계 보건에서는 유해한 생물 제거, 둔봉의 조성 그리고 농경지 이용 멸종 위기종 종류 먹이 공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둔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농업 생태계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둔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경관 개선, 공동 공간의 관리 및 청소, 꽃과 나무 심기, 빈집 및 불량 시설 정관 정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에서 농촌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빈집의 문제예요. 근데 앞으로 그 빈집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나아갈 거예요. 점점 더 확대될 거예요.
빈집은 늘어날 거지만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가정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경관도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경관농업 옆에 조금만 고개 돌리면 빈집이 막 불량하게 있거나 생활 폐기물의 영농 폐기물이 분리수거나 공동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면 그 마을이 경관농업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본다면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관농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 유산의 보존이요. 농경 의뢰 및 공동체 문화산에서 농업기술 유지 및 개선, 토지 이용 경관 보존, 수리 관계 시설의 활용 및 보존 등이 개인 공동 활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동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고요. 개인 활동을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활동에서는 보면 토양과 생태 대기가 있는데 비료 사용 처방서 준수하는 것,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퇴비의 사용 기술을 준수하는 것. 지금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다 시비의 문제지 않습니까? 과다 시비로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비료 사용량이 EU나 OECD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비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평 한마지기에 1년에 한마지기 보면 1년에 비료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8포대, 좀 적게 사용하시는 분은 4포대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4포대나 8포대를 2분의 1로 줄이자라고 하시면 동의하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돼요? 만약에 비료 사용량을 작년보다 2분의 1로 줄이면 원래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겠죠. 비료 사용량 줄여?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부 양분 투입 감축. 농업부산물 잘라놓은 농업부산물을 논과 밭에 하는 것과 휴경기의 녹비 작물 및 토양 환원하는 것.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료용으로 다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고 있죠. 그리고 논에는 오히려 비료를 뿌리고 있는 거고 휴경기 녹비 작물 재배는 사실 돈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토양 침식 유출 및 양분 유출 방지, 경사진 밭, 농업부산물 경사진 밭을 돕기, 그리고 경사진 밭 둘레에 빗물이 들어가는 이단 만들기, 그리고 초성대 설치하고 침사구 설치하는 것. 이게 해서 토양이 그 침식이나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토양 침식이나 유출 문제는 심하지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그리고 땅이 이제 그 수분 함량이 적어서 토양의 수분 함량이 적은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는 토양 흙의 유실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식재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 침식 양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노양 사용 저감,
해충 방지, 천적으로 해충 방지, 제초 없이 잡초 제거, 초생 재배하기, 토양 소독하기, 방충망 설치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적으로 해충 방지, 농약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제초제 사용하지 말라고. 제초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제초제 사용 안 하면 직접 손을 다 뽑거나 예초기로 다 예쳐야 되는 거죠. 이거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크시죠? 할 수 있느냐? 예, 이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채소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에 갔는데 농업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농업 기술에 대해서 청년 농업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삽을 주고 논을 파고 나가는 어떤 실습 과정이 있대요. 삽으로 여러분들께서 땅을 파시면 몇 cm 정도 파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척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15cm 이상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땅을 파본 기억이 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금방 삽을 팔 수 있는데 조금만 파면은 땅이 딱딱해서 삽이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경운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얇은 지표만 양분으로 사용하고 있지 그 밑에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아치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재하기, 이런 형태의 개인 활동,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공동 활동을 하면 4년간이죠. 실제 사업은 5년이지만 4년간 마을당으로 보면 1억, 그리고 개인당으로 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하겠다는 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경관농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향후 경관농업을 시행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전에 경관농업을 하는 시점보다 약간 전에, 예컨대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전? 아니면 2년 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접목을 한다면 경관농업 자체가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충남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남연구원과 충남도에서는 농업 직불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도, 18년도에 충남에서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이라는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의 성과가 좋아서 농식품부에서는 그 정책의 어떤 방향과 유사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조금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충남의 농업환경생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관농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조금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파일을 연결을 조금 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좀 소비했거든요.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관 농업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꽃과 해바라기와 뭐 청보리와 이런 것을 심어서 한 시점의 어떤 그런 형태의 그 관광객을 오게 해서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농업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관을 좀 창출하고 그것이 경관 농업이라는 형태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제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개요, 그리고 참여한 마을의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결과, 그리고 협약 결과, 그리고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지금 직불금이 그 고정직불, 변동직불, 뭐 밭직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총 이제 우리가 11가지의 직불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통합되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모르겠어요. 무엇이 공익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 방향이 지금 정확한 그 합리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형태의 질문도 있습니다만은 이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사실은 농업 직불금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생략하고 이제 충남도가 그 농업 직불금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죠.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식량 자급, 그리고 농업생태환경, 그리고 농촌경관, 네, 이 세 가지 공익적 기능을 농촌이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기조예요. 농촌은 식량 생산과 농업 생태와 농촌 경관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하고 공공재와 자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가 아까 8년 잘 말씀드렸네요.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딱 사업을 했었어요. 어디에서? 충남 보령시 장흥마을과 청량군 하암마을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식량 자급, 농업 생태, 농촌 경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 원, 한 개 마을에 그 연간 100만 3억 그래서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3억으로 한 개 마을에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을 개인당 농가당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농가별 마을별로 개별 협약을 하고요. 그 개별 협약을 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면 이행된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현황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마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충남도 그냥 보편적인 아주 그냥 임의적인 한 마을이에요. 그냥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차를 세웠을 때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에요. 보령과 장흥마을. 논이나 밭의 면적도 1헥타르 미만이고 0.24헥타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는 경작하고 계시는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장흥도 그렇습니다. 벽,
콩, 감자, 고구마, 고추. 청양은 고추가 유명하니까 쌀 농사보다 고추 농사를 좀 많이 짓기는 하지만 뭐 조금의 비중의 차이가 있지 동일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 농업청조사 5년 단위에 한 번씩 농식품 전국의 농가 100만 농가에 대상으로 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배하는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의 면적, 재배 면적을 역순으로 소득 쫙 했어요. 역순으로. 수수, 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반대로 높은 작물, 쌀. 여기 보시면 콩, 감자, 고구마, 고추예요. 수수 재배해 보셨어요? 보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국어 문학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수수 빗자루 같은 거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수수 빗자루를 사용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수 빗자루 보신 적이나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그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볕집하던 여기는 사실 조금 다른 점이 여기 하나 있긴 하네요. 여기가 예전에 친환경 농업을 했던 지역이라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볕집하는 잘 하는 편이에요. 친환경 농업 3%, 여기 조금 7%, 여기 조금 높죠. 판매의 또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50% 정도가 40% 정도가 1,000만 원 이하였죠. 여기 46%가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세한 고령 농가들이 분포하고 있고 쌀하고 콩, 감자, 고구마와 같이 일상적인 작물만 재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살고 있는 마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농촌 경관 한번 볼까요? 폐가 심각하다고 하고 쓰레기 많이 방치되어 있고 불법 수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건 좀 나쁜 측면이고 불량한 마을 경관이고 이 반면에 화합은 좀 경관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농수도 지저분하고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근데 지금 퇴수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비닐하우스도 많고요. 그리고 도덕교류 시설은 있지만 프로그램이 없는 센터. 화암마을 같은 경우는 도덕교류센터가 있어요. 학교가 화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폐교되고 나서 그걸 도덕교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안 하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수지 있고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크게 다르잖아요. 그런 마을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2016년도에 126농가가 참여했고요. 2017년도에 129가구가 참여했어요. 사실 여기 14구가 있는데 농촌 지역에 우리가 생각보다 그냥 기농에서 농사 짓지 않고 계시는 땅이 논이나 밭이 없이 그냥 텃밭 정도 운영하시면서 기농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의 마을인데도 8명, 6농가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한 우리가 7% 정도 볼 수 있나요? 7%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대구대학교가 질량읍에 있죠. 질량읍 조금 지나서 영천 쪽으로 조금 가다가 우리가 금호 쪽거리 가다가 만약에 이민의 마을을 하나 뽑았다고 가정하면 그 마을은 아마 50% 이상 아니면 60% 이상이 그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기농 기촌을 하셔가지고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그 농업이 아닌 분야에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려할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이 경관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벽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경관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은 비농가도 참여했다. 비농가는 경관 부분에만 참여했다. 그러니까 식량 자급과 농업 환경 부분에는 농업인들만 참여했다면 농촌 경관에는 그냥 그 마을 주민이면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120뉴스 떼셨다고 2017년도에는 몇 가구 늘었을까요? 3가구 늘었어요. 3가구. 사실 이사 가시고 돌아가시고 뭐 그러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면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처음에 첫해 2016년도에는 우리가 뭐 하는지 몰라서 참여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4,000이웃이 땅 하면 배 아프다고 옆집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원래는 꼭 참여해야 되겠죠. 근데 세농가밖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고령 영세농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마을에서 68가구, 72가구, 화합마을에서 58가구, 57가구가 총 2년 동안 255가구,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0가구 정도가 참여했죠. 이게 한 마을당 60가구인 거죠. 제가 앞에서 3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400만 원 한다고 했네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식량 자급과 농업 생태에서 총 한도를 3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농촌 경과는 마을 단위로 지급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혼란이 있긴 합니다만 요거 그냥 슬라이드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식량 자급과 농업 생태 농촌 경과 3개로 구분되고요. 총액은 400만 원 한도인데 각각이 한도에 있어요. 150, 200, 100. 그리고 농촌 경과는 월 15만 원 한도. 한도에 이걸 왜 해가 나왔을까요?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양한 활동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도에 찾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7번의 교육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날 교육을 했어요. 2시간씩. 총 7번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에 한 번에 빠지면 이 사람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오늘 약터 가야 되는데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몸이 아파서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못 오니 양으로 해달라, 온 걸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인정 없이 어르신들께 안 됩니다. 그럼 참여 못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만 다 조정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3회 교육을 했고 2016년도에 7번 교육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인정 없다 그랬을 때 마을에 갈등이 유발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4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은 계약 금액의 100% 그리고 1회에서 3회는 9% 미참여하는 경우는 80%가 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7번 교육에. 그러면 100만 원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80만 원 나죠. 20만 원 까는 거죠. 교육 참석비가 이제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나중에 크더라고요. 이제 300만 원 한도지 않습니까? 300만 원에 80%면 60만 원까지거든요. 60만 원까지니까요. 사실은 조금
교육을 참여 안 하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나중에 그런 또 불만도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은 교육에 참여 안 하면 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대로 기획을 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이해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부분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분포에서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가정해보세요. 국가가 여러분들께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짜신 부분들이 35%, 36%가 300만 원 못 받으셨어요. 왜? 왠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같이 작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서 못 받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얼마나 영세하고 고정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받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할 때 젊으신 분들, 젊은 농민들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마지막 계약할 때는 다 계약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 받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교육을 받고 계약을 안 하셨고요. 또 교육을 열심히 받으셨던 이분들은 또 36%는 300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가 상당히 고령 영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관 농업이나 것도 마찬가지고 이 농업환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대농 프로그램과 소농 프로그램이 좀 구분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경관 농업도 대농이 하는 경관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소농 고령농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경관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형태로 프로그램 어떤 좀 차별화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운영이 되는 거는 실제 2년 동안 수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식량 작업에서 토종 씨앗 및 채종, 그리고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작물 다양화, 이모작이에요. 토종 씨앗 채종, 뭔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이게 뭐죠? 이게 처음에 글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친환경 농업 실천이었어요. 친환경 농업 실천이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있죠. 교육 시간에, 친환경 농업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우리 친환경 농업 못합니다. 집에 가세요. 이제 안 합니다. 가세요. 친환경 농업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경관 농업 하려고 하면 친환경 인증받은 친환경 농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친환경 농업 인증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할 거예요. 사실 방금 저도 친환경 농업 인증이라는 단어를 뱉다가 이렇게 발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업 한다고 하면 인증받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인증받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친환경 농업 인증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경에게, 사람에게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요, 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농약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자. 그래서 제가 환경친화적 농업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환경친화적 농업 그러면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거 뭔데?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 사용량을 줄이시고요, 제초제 사용은 안 하시고요, 농약 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농업 상태에서는 이 논밭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겨울철 논습지 유지, 볏짚하는 분봉 조성 있고요, 논등 플란배기, 그리고 농지의 수목 유지 및 식재, 논등 식재, 휴경, 화분 매개 곤충 정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볼까요? 논두렁 풀란배기. 논두렁 풀란배기. 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심리적 저항감이 엄청나게 크셨던 거죠. 논두렁 풀란배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농사 지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풀이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논두렁에 풀이 자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초제를 뿌리시거나 아니면 1년에 2번에서 혹은 많게는 4번 정도의 예초 작업을 하시죠. 근데 과연 풀을 안 베면 어떻게 될까요? 안 베면. 그 질문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풀이 하늘만큼 자랄 거다 라고 했어요. 진짜 풀을 안 깎으면 풀이 하늘만큼 자랄까요?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논물대기 안에 있죠. 논물대기 안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철이와 영희는 여름 방학에 대해서 외갓집에 놀러 갔습니다. 외갓집 가서 푸른 들판에서 들판을 뛰어다니는데 고추 잠자리도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추 잠자리로 잡고 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그 국어 읽기 지문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고추 잠자리. 근데 실제 우리 지금 현재 2020년도 논에 가면 고추 잠자리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봤던 그 많은 논두렁에 서식하고 있던 곤충들이 지금 서식하고 있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때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벼의 활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내기 하고 나서 물을 쫙 빼죠. 그리고 장마가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해서 또 물을 쫙 빼요. 벼가 논에서 물이 있으면 활착이 잘 안 되니까 물을 빼서 벼가 활착하게끔 하고, 그 다시 또 논에 물을 가두고 비료 시기하고, 또 물 빼고 말려고 다시 물 넣고 비료 시기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다시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비료를 한 번 줘야 될 걸 2번 주게 되고, 2번 줘야 될 걸 3번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6월 말에 물때기, 6월 말에 물때기가 곤충 산란기라는 거죠. 곤충 산란기인데, 곤충 산란기에 물때기를 해버려보면 논에 많은 곤충들이 낳아둔 알들이 다 쓸려 내려가게 돼요. 쓸려 내려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니까는 과거와 같이 많은 곤충들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곤충이 없어야지 우리의 수확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경관농업에서 일본 케이스에서 보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그리고 OECD에서 그런 내용을 보셨어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곤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곤충학자한테 했던 질문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해충이고 어떤 것이 익충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봐요. 사마귀는 그러면 익충입니까? 해충입니까? 무당벌레는 익충입니까? 해충입니까? 이 질문을 들어보면 많게 군집을 하게 되면 해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면. 근데 그러면 적게 생기면 관계없나요? 어렸을 때는 해충인데 성장해서는 해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균형의 문제. 균형의 문제. 어떤 특정한 우전종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해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떼기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휴경입니다. 이것도 휴경도 사실은 이제 그 심리적 저항감이 컸던 부분인데 농민은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되어 있는 엄연한 직업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직업윤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좋다고 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농사를 안 짓는데 돈을 만들면 직업윤리 의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 이제 화분매개 공충창은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게 참여하고 계시는 경관농업의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요 화분매개 공충창은 사실 양봉하고 연결시켜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양봉하고 연결하는 부분까지 좀 타이밍이 짧아서 조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경관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양봉하고 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양봉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전략적 제휴를 맺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경관에서는 쓰레기 수거, 경관 정비, 방목 및 전래유산 복원, 마을숲 조성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수행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상을 했냐면 보상 기준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하고 이게 충남도에서 시범 사업 했던 거라서 좀 단가를 높게 하긴 했습니다. 토종시장 및 재배는 공무원 그 10아리에 140만 원에서 120%까지 해서 168만 원. 이게 이제 200평에 고추 재배를 했을 때 버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청량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고추를 재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는 것을 2016년 기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고추 재배 단가에 140만 원에 120%, 180%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 친화적 농업은 우리가 손실률을 30% 감안을 했거든요. 200평 한 마지기에 평균 6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 18만 원을 보상하는 걸 했는데 실제 보상 손실률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비료 사용량을 반을 줄였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료 사용량을 반을 줄였는데 손실량은 없었대요. 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연히 그렇게 발생했거나 2016년도, 2017년도에 우연히 그렇게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미 과다시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손실량 감소가 없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는 손실량이 50%까지 떨어지거든요. 떨어졌다 다시 회복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작물 다양화는 이렇게 했고요. 이모작은 우리가 35만 원, 벤치 반응은 그 사이콘노지라고 하나요? 그 공룡알 그 6만 원 그대로 했고요. 수목 휴경은 이제 휴경 비용에 변동식불금까지 해서 7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등봉 조성도 있었고요. 플란베기는 어떻게 했냐면 유지 비용을 그 26,000원 해서 12개월 동안 26,000원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사실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플란배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푸들 안 베시거나 베시가 20cm 남겨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20cm 남겨두고 계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50%만 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풀 안 베셨어요. 아무도 풀 안 베고요. 풀 안 베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늘만큼 자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익은 있었냐고요? 이익은 많았습니다. 조금 되게 말씀드리고요. 화분 매개 엄청난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협양한 농경지의 분포죠. 청량가 화환인데요.
아쉬움이 있어요. 환경농업이나 경관농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규모화가 돼야 돼요. 규모화가 돼야 되는데 규모화가 안 되었죠. 사실 여기 측량은 여기를 규모화를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그대로 빠진 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측량은 작년은 아예 그 규모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가장 그 농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풀란배기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어르신 풀란배기 하셔야 되는데요. 풀 베시면 안 되는데요. 에이, 안 돼. 지저분해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 흉봐요. 게으르다고. 아, 그래요? 그 어르신도 안 베신다고 하셨어요. 다 안 베서 지금 다 안 베세요. 그래? 그럼 나도 안 베시고. 라고 하셔요.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경관농업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코디네이터 교육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외부인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경관농업의 우수성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고요.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의 30%가 50%가 예컨대 50%가 경관농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50% 그냥 따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동의하고 합의하느냐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규모화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런 형태의 동의, 합의 등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에 미리 준비하시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 기간들에서는 외부 전문가나 외부 사례에 대한 공유 인식들이 필요한 거죠.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1인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얼마 준다고 했어요? 식량 작업하고 농업센터 다 합쳐서 3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근데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크게 증가해요. 사실 이게 통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통계라는 값이 있는데, 이 분산 분석했는 내용인데, 통계량 쪽으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예요. 농업인도 인간이고 농업인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 활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요.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증가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경지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다양화해내서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창출할 것인가가 고민의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복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300만 원 다 받으시는 부분들이 29.3%예요. 100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부분도 6.9%예요.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냉정하게 연구하는 관점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관점을 보면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단가를 더 높여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예산에서 300만 원 한도에 잡아가지고 300만 원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이렇습니다만은 농민들은 이 기준에서는 200만 원밖에 신청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높은 보상 기준을 적용해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농민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보상 기준만 줘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외국의 농업 환경 정책에 대해서 그 관련된 연구를 계속 이렇게 그 살펴보고 있는데 재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민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손쉬운 참여와 높은 경제적 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타인이 나에 대한 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농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안 돼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상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관직불제의 보상 기준은 너무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9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넷, 9개. 9개의 프로그램을 구분을 해보니까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한 개는 논농업 프로그램, 두 번째는 반농업 프로그램, 세 번째는 서식지 프로그램, 그 겨울철 서식지 프로그램, 그리고 여름철 서식지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이 돼요. 경관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논에서의 경관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밭에서 경관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경관농업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때요? 유채 심고 해바라기 심고 청보리 심는 건 어디에 다 심어요? 밭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경관농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밭 중심에서 경관농업만 이야기했어요. 질문 드려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서는 어떤 형태의 경관농업을 창출하실 겁니까? 시도해야 할까요? 없어요. 그죠? 또 봄, 여름, 아니면 여름, 가을에 경관농업이 있는데 겨울철에 경관농업은 없어요. 겨울철에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라고 이해해봐야 돼요. 이제 저도 이 농업환경 프로그램, 농업생산경 프로그램 디자인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근로에서 읽는 거는 외국 그 문헌들이 많아요. 근데 외국의 농업환경하고 한국의 농업환경은 다르다는 거죠. 유럽은 밭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논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경관 농업을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 한국적인 형태의 경관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의 형상을 어떻게 경관 농업을 유지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시행한 농업생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관 농업을 어떻게 접목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U가 집행 금액인데요. EMU를 한번 보면 88%예요. 거의 90%인데 낮은 이유가 겨울철 논습지 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2016년 12월 달이 되게 추웠어요. 매우 추워서 이모작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제 습지 유지나 유모작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률이 낮아서 88%인데 나머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형태의 높은 그 이행률을 보여요. 그러니까 화분매기 공충작물 같은 경우 2000년도, 2016년도 이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 협상이 늦어가지고 파종할 시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것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농민들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잘 이행하신다. 그래서 너무 이행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경관농업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내부 고발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마을에 그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의 자율 통제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백분이 제가 정리하고요. 이것도 정리하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종 씨앗 재배 및 채종입니다. 네, 토종 씨앗을 재배하다가 안전뱅이, 수수와 반달콩 이런 거 식재하셨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토종 씨앗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충남의 토종 씨앗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종 씨앗을 구하는 행사를 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씨앗을 처음에 공짜로 드렸죠. 조건이 있었어요. 준 만큼 다시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때 연말에 다시 돌려받기로 했죠. 했는데 보시면 여기 작물하고 여기 작물 다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 뭐 해놓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토종 씨앗을 하시는 분들은,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표시를 다 하시면서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특징이 되게 많이 많아지셨어요. 되게 적극적이시셨어요. 그리고 토종 씨앗 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이제 다수가 보면 일부의 기농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농민들하고 엄청나게 빨리 친해지셨어요. 내가 기농한 지 5년이 됐는데 농민들하고 저는 그거 없다, 동네 마을 주민들하고 그거 없다가 토종 씨앗을 재배하고 나서 토종 씨앗 재배할 때는 기농하신 분들이 조금 더 알이 많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마을에 빨리 친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 재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죠. 우리가 이런 형태의 재배를 요구했을 때 농민들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그냥 옥수수 심는 거는 내 200평 옥수수 심을 수 있고 400평을 심을 수 있다. 근데 하나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작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의 그 기준도 높여드렸어요. 120%, 140%, 160% 높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경관이 창출되는 거죠.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농작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괄 파종, 일괄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사이에서 내가 파종을 해야 되고 작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경관들이 창출되죠. 이게 농업 경관입니까? 경관 농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경관 농업이죠.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경관 농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였어요? 이런 이미지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이미지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관 농업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있지 않을까요? 논두렁 풀란배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가 논이고요, 여기가 논이에요. 풀이죠? 이런 데 보셨어요? 사실 이게 현장에서 보시면 조금 당황할 정도 여기 보시죠? 자, 논두렁에 풀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무한정 자랄까요? 저거 뭐라고 현장님 어르신이요. 하늘만큼 자라고 나무가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정말 하늘만큼 자라면 어떻게 하지? 제크와 콩나무도 생각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떠냐면 사실 자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제가 무너지는 거라서 친환경 농업 이야기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환경 친화적 농업을 바꾸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풀란배기는 바꿀 방법도 없고 사실은 풀란배기가 아니고 논두렁 풀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논두렁 풀을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요게 방법이긴 하겠지만
물러설 데가 없어서 제가 우겼어요. 그 다음번에 가서.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 우겼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요. 봄풀, 여름풀, 가을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봄풀이 막 자라요. 그걸 싹둑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여름풀이 자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팍팍 자라졌죠. 그리고 그 경쟁자의 여름풀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을풀 어때요? 또 잘 자라졌죠. 자, 봄풀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자랐어요. 안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풀이 자라면 어떻게 돼서? 위에 봄풀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여름풀이 자랄 수 없죠. 그 위에 또 가을풀이 자라면요? 자랄 수 없죠. 그러면 봄풀은 다 자랐는데 또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하늘만큼 자라지 않고 상승선은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고 일정하게 자라면 끝나요.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풀은 전부 다 1년 초기 있다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풀은 없어지는데 날라오는 나무 씨앗인 경우에서는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연생이기 때문에 클 수가 있고 풀은 반연생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하나만큼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풀을 있었을 때 눈두덩이 풀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눈두덩이 풀이 있으면 어떠냐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그 가뭄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곤충들이 서식지가 되는 거죠.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논두렁에 풀이 자랐을 때 밑에 이제 수분 함량이 되면서 이제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뭄이나 이런 형태의 피해에 대해서 더 안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풀들을 보면은 다 벽과예요. 그러니까 이종의 풀들이 끼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두렁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4명의 논두렁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논두렁은 농작업을 해야 되는 논두렁이죠. 그러면 사실은 풀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농작업을 하기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깎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 길가에 있는 논두렁은 사실은 이 논두렁은 우리가 농작업할 때 다니지 않는 논두렁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그냥 둬도 되는 거죠. 논두렁이 4면이 있다고 하면은 논두렁에 2면은 제초를 하더라도 2면은 제초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논두렁을 제초한다면 최소 농작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예초기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제초할 수 있는 논이 4개 정도 돼요. 노동력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곤충의 서식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을철에 수확할 때 컴바인이 여기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진입로는 최소한은 베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논두렁이 이제 풀이 쭉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겨울철에 새가 텃새들이 서식 공간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시골에 뛰어다니실 때 친구들 놀 때 쭉 다니는 대로 새들이 쭉 일어나서 도망가는 걸 보셨죠?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왜? 어떻게 풀이 없어요. 근데 청량과 하암에는 그런 형태의 경관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나가면 새들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 70대가 조금 넘는데 72세 정도 됐는데 당신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1960년도에 우리 마을, 우리 농촌의 풍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20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타임스 리픽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논두동 풀안배기라는 이야기를 했었나마는 논두동 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고요. 노동력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상당히 건강하고요. 그런 측면이고 이제 어려운 점을 보면 여기 끝에서 끝한 고단을 이 풀이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그 벼가 못 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줄 정도를 안 심는, 그러니까 경작지 끝까지 심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도 있습니다. 휴경입니다. 논을 휴경한다.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직업 윤리잖아요. 농사보다는 농사 짓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묵은 논에 쌀이 맛있다. 나중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끝날 땐 준다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휴경을 하게 되면 2년 이상은 하게 되면 안 돼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풀이 자라는 거는 관계없는데 나무가 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토양 그 임야로 변해되는 천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2년 정도가 적정하고요. 휴경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물을 담수하게끔 했어요. 담수하게끔. 근데 담수하고 나니까 이렇게 풀이 자라나는 거죠. 이게 전체의 서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들이 나와요. 상상 이상의 많은 동물들이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금화, 황금백리도 나오고 뭐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경관적으로 어떻습니까? 해바라기 심고 유채 심고 그런 형태의 경관 농업하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생태 경관을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관리해서 만든 이런 형태의 환경적인 어떤 경관 어떠세요? 이거는 뭐냐면 둔벙이에요. 둔벙 먼저 아시죠? 둔벙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가뭄에 그 가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둔벙이 재미가 있는 게요. 사실 예전에는 논에 물 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 나는 곳에다가 거기에 둔벙을 조성했어요. 근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경지 정리를 하면서 물 나는 곳까지 경지 정리를 다 했죠. 자, 경지 정리해서 물 나는 곳에 경지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벼를 심으면 수확량이 딴 논만큼 납니까? 10 곱하기 10의 논에 벼를 똑같이 심었는데 수확량이 똑같아요? 아니죠. 결국은 물 난 곳은 벼가 수확이 안 되는데 거기도 심었잖아요. 저희는 둔벙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둔벙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내 논에 물이 나는 곳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벼를 심어도 수확량이 적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 둔벙을 만들었어요. 서식지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잘못 있는 게 있어요.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사실은 둔벙은 30cm, 60cm, 90cm 이렇게 해서 깊이가 조금씩 차정적이어야 되는데 저희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30cm 정도의 긴 고단 형태의 둔벙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이제 물이 말라버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표가 이제 뜨거워졌을 때 깊이 차이가 있으면 온도가 덜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또 곤충도 30cm에 자라는 곤충이 있죠. 그 곤충이 서식하는 곤충이 있고 60cm고 서식하는 곤충이 있고 90cm에 서식하는 곤충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를 달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둔벙을 만든다고 했을 때 둔벙의 깊이를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30cm, 60cm, 90cm 좀 이제 다양하게 만들면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시범 사업 때 그 직원을 관찰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았던 것들이고요. 이게 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물만 있는 곳하고 물하고 풀하고 있는 곳을 비교해 보면 풀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하고 풀이 있는 곳을 비교해 보면 물이 있는 곳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만 있는 곳하고 풀만 있는 곳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물에 풀이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지 서식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풀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논두렁이 그 경관 식재한 거죠. 이게 대기동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마을 입구라든지 뭐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봤고요. 지금 여기는 무엇이 심겨져 있나 대부분 콩이나 옥수수나 뭐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죠. 그래서 콩이나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땅 쪽 한 뼘이라도 아까우니까 거기에다 다 식량작물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관 구조인 거죠. 그런데 좀 달리 경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측면인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 청량의 화마을인데 이게 여기가 산간 지역이 약간 준산간 지역인데 그 논을 개간하면서 여기 소나무가 하나 두셨대요. 왜 두셨냐고 하니까 소나무가 멋있어 보여서 그냥 거기 실 겸해서 두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새로운 형태의 서식지 공간이 되는 거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냥 논만 쭉 있다고 가정하는 거하고 여기에 이런 형태의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저희는 그러고 나서 많이 이제 살펴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이런 형태의 그 개간이 되는 것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재밌게 봤고 이 안에는 다른 형태의 생태계를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관작물 식재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작물 식재 사업은 발음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규모화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앞서서 강조한 것처럼 양봉하고 연결시켜서 조금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성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인데요. 주요 내용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0% 이내의 수확량 감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거 협상하는 과정에서 80 초반이신 어르신이 환경 친화적 농업 한다고 하니까는 나는 못한다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좀 행패를 부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1년이 지났는데요. 친환경 장목반에 가입을 하셨대요. 당신이 1년 동안 하셨던 행위하고 친환경 장목반의 요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농업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인증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데 환경 친화적 농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아졌고 일부에서는 생협하고 재배 계약을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 판매만 확정됐어요. 그래서 경관 농업을 해가지고 좋은 눈에 우리가 보기 좋은 시각적인 환경만 판매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자라는 실제 농산물을 판매하고 안정적인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경관농업을 단순히 우리가 그 어떤 관광적인 형태에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환경, 그리고 그 경관적인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농가 밭이라는 측면,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반농업의 다각화입니다. 앞에 저는 그 혼잡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수수, 기니, 녹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되게 재밌고 웃기는 얘기인데, 70대 신 어르신이 저보고 수수 씨앗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그거까지 좋아요. 근데 수수를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알려달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평생 농사만 지었어요. 평생 농사만 지었어요. 근데 수수를 어떻게 재배하시는지 모르신대요. 왜? 평생 몇 종류 안 되는 상업화된 작물만 재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청량의 화암이나 보령의 잔영 마을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마을에 가면 딱 풍경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재배하는 작물이 다르니까요. 경관 작물이요? 꽃이 피고 보기 좋아야 경관 작물입니까? 다른 형태의 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 작물은 다 경관 작물이 아닐까요? 왜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 지역에 경관은 똑같습니까? 어떤 경관을 갖고 있나요? 초록색 혹은 빨간색 양철 지붕에 전봇대가 서 있고 회색빛의 도로가 농로가 있는, 그리고 파란색의 들판만 있는, 혹은 노란색의 들판만 있는, 계절 따라 시간에 따라서 농촌 경관은 바뀌지만 강원도 고성군 A 마을과 경남 고성군 B 마을의 경관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재배하는 작물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배하는 작물을 달리해서 농촌 경관을 달리할 수 있겠구나. 그 대표적인 게 수수였습니다. 수수는 사실은 이제 그 새들의 먹잇감,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사실 재배하기도 힘들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경관적으로 아무데도 잘 식재하지 않아서 딱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웃겼는 게 수수대를 가지고 빗자루 만들고 있더라고요. 2016년 보령 장영 마을에, 그리고 청양 하암 마을에는 수수대로 만든 빗자루가 걸려있고 사용되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문화인 거죠. 경관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도에 농촌 경관, 당신들이 젊었을 때 농촌 경관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서프라이즈라는 TV에서 본 이야기 들으면, 80대 된 나이 많으신 몸이 불편하신 노인네들을 당신들이 젊었을 때의 20대의 그 청년이었을 때의 환경도 변화된 곳에서 생활하게 하니까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효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재는 말씀을 드렸고요. 풀남대기는 한번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농업 충남의 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가장 컸던 부분인데요. 16년도, 18년도 끝나고 나서요. 16년, 17년도 끝나고 나서 18년도, 19년도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하게 됐는데 안 되세요. 왜냐하면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지금 혹시 인터넷에서도 동영상을 강의 들으신 분은 저 거짓말 한다고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믿기지 않는 부분인데, 두 개 반의 풀백이 잘 안 하세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모내기 하기 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내기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작년에 죽었던 풀들을 정리해 새 풀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벼들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면 일단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확할 때 채소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내기 할 때는 논두렁 전반에 대한 예초 작업을 해준다고 한다면, 가을철에 대한 채소 부분만 예초 작업을 해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논두렁 풀란배기를 하면 해충 방제 및 유기물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논두렁에 풀 안 뱉는 경우는 곤충의 종류가 많이 높아졌어요. 저희들이 이것도 조금 그렇네요. 제철에 뿌린 논하고 논두렁에 풀 안 뱉는 논하고 어디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제초제를 뿌려오고 나서 시간이 지난 논하고 논두렁에 풀이 없는 데하고 어디가 더 나으냐라고 하면 제초제를 뿌린 데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풀이 있어야지 곤충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촌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을 안길 앞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꽃길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꽃길은 꽃은 이게 노동력이 되게 많이 들어요. 노력도 많이 들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마을 내 쓰레기 분리수거가 소각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0에 가깝게.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2018년 3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고요. 소각도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농촌 경관이나 농업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반면에 나중에는 다시 원점 회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을 내에서 협약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어떤 농촌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평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농촌 사회, 아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지 않습니까? 동네 마을, 농촌 마을에서 어떠한 인식적인 구조를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합의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호수아비, 바람개비, 전통가옥, 마을 공원 전송, 가로수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 보면 어떠냐면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나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농업이 증가되지 않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 엄청나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2년 만에 친환경 농업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실히 줄었고요. 이분들은 인정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제초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식들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두 개 마을에서 제초제 사용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사람? 제초를 사용했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초를 뿌리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아니면 밤늦게 몰래 가서 제초를 뿌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리고 나니까 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마을에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경관농업, 만약에 살충제나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경관농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갖겠습니까? 결국 경관농업은 아름다운 시각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과 사람과 자연이 유기적인 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우리는 어떤 보면 환경농업, 생태농업적인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간의 소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을의 각종 동식물이 증가하고 생태에 대한 인식실이 높아졌어요. 제가 두개마을 연구할 때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나 이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이 저보고 어제 고라니가 우리 마을, 우리 논에서 잡아갔어. 어제 그리고 우리 마을 저수지에 반딧불이 나타났어. 황금 개구리 봤는데 뭐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당신들이 보셨던 어떤 그 생태적 변화에 대해서 저한테 자랑하세요. 고라니가 우리 논두동에서 잡아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거기 풀이 없었다면 고라니 거기 와서 사지 않았겠죠. 고라니가 와서 우리 논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거짓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농촌에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 있죠. 그게 어떤 공동체예요? 시적 공동체입니까? 경제적 공동체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1960년도에 우리는 이천에 항도를 하면서 시적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1980년대에 영농 기계화가 되면서 경제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농촌에는 공동체가 있고 대한민국 도시에는 공동체가 없습니까? 제가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모색받는 것이 뭐냐면 21세기, 이건 거짓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농촌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은 환경 공동체예요.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고 거기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이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공동체 의식이 새로 생겨났다는 측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경관농업의 이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경관농업의 사례라고 한다면 고창의 칭구리밭이나 제주의 유채꽃이나 네덜란드의 튤립이 자라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형태의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형태의 경관농업이 아니라 농촌의 생태적 다양성을 강화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농업이 될 수 있는. 저는 이 경관농업인 단어를 환경농업 혹은 생태농업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경관농업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이 많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환경농업과 생태농업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경관농업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창출된 경관농업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농업 농촌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 소득 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농촌이 잘 살겠다, 농업 소득을 증가하겠다라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고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미국의 농가 소득의 90%는 농업에 소득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농가 소득의 60%는 이전 소득입니다. 이제 소위 직불금과 같은 소득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농촌에서
어떤 형태의 경제적 기능을 창출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생산물을 많이 재배해서 비싼 농산물을 재배해서 서로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환경 가치를 창출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된 건강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팔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생의 서식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끝으로 조금 완전히 빗나가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알자스 로렌 지역에 곰을 이제 야생 곰을 방생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야생 곰이 방생된 곰이 그 농가를 이제 습격해서 돼지나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숫자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곰이 돼지, 소, 염소만 죽이면 양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람도 죽고 해요. 그래서 그 알자스 로렌 지역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야생곰을 죽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는 알자스 로렌 지역의 야생곰이 사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돌아와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고구마 밭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 고구마를 다 먹어버렸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해 조수를 사냥하게끔 하고 있고, 그 사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상당히 사뭇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이에요. 뭐 곰하고 멧돼지를 어떻게 비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업 농촌의 다양적 가치, 그리고 경관 농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사람적 관점이 아니라 농업과 자연과 사람의 순환적 관계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휴식과 힐링과 문화와 교육적 기능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끝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조금 확대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경관농업의 이해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좀 필요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료 처음 페이지에 제시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